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유진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활용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할 때 어떤 걸 봐야 하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은 기업을 발굴을 했을 때 그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기업의 적정 가치에서 비싸게 팔리는지, 사지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더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내재 가치가 뭔지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투자의 대가들은 어떤 식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재 가치가 뭔지 알아야겠죠. 내재 가치의 정의가 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내재 가치란 현재 순 자산액을 나타내는 자산 가치와 장래 수익력을 평가한 수익 가치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 가치란 무엇인가? 자, 제가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자산, 부채, 자, 자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겠죠?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실 건데, 여기서 나타내는 자산, 총 자산 가치는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자본 가치를 나타내는 건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보통 부채는 거의 안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부채는 타인 자본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다시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는 어느 정도 생략하는 부분이 있다. 혹은 조금 깎아서 내재 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수익 가치란 무엇인가? 수익 가치는 기업이 미래 시점에, 지금이 현재 시점이라면 미래에 얼마 돈을 더 벌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치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하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산 가치를 한번 더 이제 개념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업의 순자산액, 자, 이 부분을 나타내겠죠. 이 부분, 순자산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면 뭐가 나오겠죠? 뭐가 나오나요? 자, 주가가 나오겠죠. 한 주당 주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 기업의 수익 가치, 장래 수익력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자, 현재 가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뒤에 이제 할인율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현재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마진.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개념인데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하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전마진이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업의 적정 가치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이 기업의 미래가 전망이 밝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주가는 이 적정 가치에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겠죠. 왜냐면 주가라는 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암묵적 합의로 인해서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랑은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서 거래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주인이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가는데, 이 주인이 가는 길은 기업의 가치입니다. 가치인데 내가 산책시키고 있는 강아지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겠죠. 그쵸? 이게 주가라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강아지는 주인한테 돌아오겠죠. 뭐 집을 들어가든 뭐 하든 간에 돌아오겠죠. 얼마나 강아지가 멀리 가느냐에 따라서 이 괴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 고양이를 봐서 고양이를 쫓아가든 뭘 하든 언젠간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적정 가치보다 비쌌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럼 안전마진이라는 의미가 없죠. 따라서 기업의 가치보다는 쌀 때, 저렴할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안전마진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투자자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블랙스완 같은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악재가 발생을 한다면 이 기업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다시 우하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안전마진을 확보해놨다면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정말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완전 꼬꾸라지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의
어떤 대비는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마진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정말 강조한 개념이죠. 여기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인 워런 버핏도 안전마진을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마진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기업의 내재 가치와 주가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흔히들 저평가 가치주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평가 가치주가 뭔지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저평가 가치주를 난 매수를 했다. 이거는 뭐 3년짜리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평가 가치주와 제가 말씀드리는 저평가 가치주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기업이 실제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혹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싼 상태다라는 거죠.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싼 가격에 거래되어 있는 주식,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보통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증권가 리포트가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나온다던가 하게 되면은 이제 매도세가 엄청 나오면서 이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뭔가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괴리가 너무 발생하죠. 그러니까 매물이 너무 많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적정 가치와는 정말 큰 괴리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보통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PBR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아야 한다, 뭐 이런 시장의 속설이 있는데, 혹자들은 PBR 1 이하인 기업은 이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잘 생각을 해서 본인의 가치를 잘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치주입니다. 보통 저평가 가치주라고 많이들 붙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개념이 달라요. 저평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기업에 악재가 발생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눈 밖에 나가지고 기업의 가치와는 다르게 정말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면, 가치주란 기업의 자산 가치를 시장에서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냥 이 기업의 말씀드린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이 기업의 그 장부상 가격을 시장에서 믿지 않고 정말 낮게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한 3년 뒤 이 기업의 수익력이 정말 최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들 한다면, 지금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해 버리겠죠,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주가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이 미래에 돈을 벌지 못하면 이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선 예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낮게 평가를 하겠죠, 당연 시장에서도. 그래서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정말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제가 밑에 단기적 어닝 쇼크와 앞으로의 전망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앞에서 제가 저평가를 왜 받는지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기업이 단기 악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꼬꾸라졌는데 이 기업의 주가는 정말 끝을 모르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요 하락분은, 이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요 정도는 단기적이라는 거죠. 한 1년으로 볼게요. 단기를 1년으로 본다면 앞으로 2, 3년 뒤에는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이렇게 우상향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단기적 어닝 쇼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딱 한 분기만 어닝 쇼크가 났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따라서 기업의 어떤 실적보다는 그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고, 좀 시야를 넓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평가 가치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성장주입니다.
보통 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평가 가치주와 성장주가 이제 같이 출발을 했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쪽 섹터가 더 수익률이 좋고 이쪽 섹터가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평가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을 먼저 짚어드리고 이제 지나갈게요. 성장주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산업군 중 산업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며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군에 속한 기업의 주식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2차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죠. 5G 이제 12월 1일이었나요? 이제 삼통신 3사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용화를 시작을 했는데 5G도 이제 핫한 섹터로 분류가 되죠. 공장 자동화라든가 고부가 가치 IT 서비스, 각종 4차 산업군, 뭐 IoT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란 지금은 조금 성장이 저조하지만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말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기업 혹은 주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장주를 보통 우리가 발굴을 해내서 투자를 진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그 산업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면 만약에 2차원지라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2차원지에는 여러 가지 뭐 A라는 기업도 있고 B라는 기업도 있고 C라는 기업도 있는데 한 섹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 기업의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A 기업에 투자할지 B 기업에 투자할지 C 기업에 투자할지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기업이 그 산업의 어떤 뭐 소재라든가 어떤 부분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ETF를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산업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요. 따라서 그 산업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할 거며 어떤 소재나 장비 어떤 게 더 발전할 건지를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을 분석한 다음에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보통 이런 방식을 탑다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산업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재 가치를 한번 구해 볼 텐데 이제 투자자들마다 내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시켜 드릴 내재 가치 구하는 방법은 이제 워런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엄이 사용했던 내재 가치 구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내재 가치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기대 수익률과 할인율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대 수익률이란 무엇인가? 그냥 이 말 그냥 그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우리가 미래에 얼마나 더 벌어들일 수 있는지를 예상하게 하는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개념인데 투자 자산군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수익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대 수익률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에 10원에서 시작해서 1000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이 1000원을 만들기 위한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자, 주식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어떤 거냐? 배당 수익률. 보통 이제 연말에 이제 주총을 통해서 이제 배당이 결정이 되면 다음에 이제 연초에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 배당 수익률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위험 자산입니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을 누구나 받고 싶어 하겠죠. 보통 이거를 이제 매매 차익이라고 합니다. 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인데 이건 매매 차익이다 정도로 이제 쉽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퍼의 역수가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퍼의 역수가 왜 기대 수익률이냐? 자, 퍼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선 강의에서 퍼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EPS분의 주가입니다. 이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수익력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퍼가 낮다면 아직 시장에 반영이 덜 됐다. 가격에 반영이 덜 됐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흔히들 알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거를 이제 역수로 취해 볼게요. 그럼 P분의 EPS, 그러니까 주가분의 주당 순이익이 되겠는데,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A라는 기업에 1,0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1,000만 원 돌려받아야겠죠. 근데 그냥 돌려받으면 안 되겠죠. 이 기업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기간 동안, 특정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만큼 붙여가지고 줘야겠죠. 저는 거기에 만족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자, 따라서 퍼의 역수는 내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플러스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퍼분의 1이 기대 수익률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할인율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미래 시점에 얼마를 더 벌 수 있어야 할지를 나타내는 수익률이라면, 할인율은 미래에 이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대 수익률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점에 내가 그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고, 할인율이란 내가 미래에 저 돈을 벌고 싶은데 그렇다면 현재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될지를 나타내는 수익률이다. 따라서 시점만 다르지만 기대 수익률과 할인율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X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Y라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R%라는 그 수익률을 기대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Y라면, 자, Y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할 때는 이 R%로 할인을 해주면 이 X라는 돈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개념이지만 말만 바꾼 겁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말만 바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재가치를 한번 구해볼게요. 내재가치를 구하는 예시, 자산가치 평가법입니다. 자, 북밸류라는 말은 그냥 장부상에 적혀있는 장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업의 회계의 장부를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막 막 여러 가지가 적혀 있겠죠. 자산 얼마고, 뭐 유동자산 얼마고, 현금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모든 가격을 그대로 내재가치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면 주가가 되겠죠. 한 주당 주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방법은 정말 직관적이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내재가치를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만 괴리율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이 금융자산을 토대로 돈을 벌진 않습니다. 이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 가능 증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타 기업의 주식이죠. 그 기업의 어떤 사람이 주식 매매를 잘한다 그래서 이게 그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진 않습니다. 이건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따라서 저는 금융자산을 제거해버립니다. 자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투자자만의 논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전부 다 반영해버린다면 그냥 내재가치가 이런 식으로 있어도 이 기업의 실제 가치는 이 정도 수준밖에 못 간다. 혹은 쭉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저평가될 수도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괴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청산가치 평가법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평가법인데 벤자민 그레이엄의 대표적인 기업 내재가치 분석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청산. 그 기업이 청산을 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도래를 했죠. 청산을 했을 때도 주주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해서 청산가치 평가법입니다. 자, 기업이 청산할 때를 가정하고 가치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확보가 된다? 안전마진이 확보가 된다. 여기를 최악의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자산 항목의 장부가의 계정별로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아까 할인율 말씀드렸죠. 할인율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 내부자도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적용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업의 어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임직원들도 알지 못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만약에 다니고 계시다면 너네 회사 매출 채권이 얼마나 했니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따라서 벤자민 그레엄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 이 기업이 망할 때를 가정을 한다. 가령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망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하지만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70%만 반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출채권이 100억이 있다면 70억으로 할인을 하자라는 겁니다. 현금은 뭐 굳이 할인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니까. 비유동자산,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망하게 된다면 이 기계장치를 다른 기업에 팔 수가 있을까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사용하는 기계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A기업이 망하더라도 그 기업의 기계를 B기업이 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이 기업이 혁신적으로 만들어낸 기계다 한다면 이 기업은 망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장치를 과연 다른 기업이 사줄 것이냐, 아무리 혁신적이더라도 우리 기업의 어떤 생산 라인과 맞지 않는다면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30% 정도만 적용을 해보자. 비유동자산이 한 10억 있습니다. 그럼 3억만 적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의미를 둬서 적정 할인율로 할인을 시키면 이 기업이 최악의 상황에 도래했을 때 자산 가치가 나오고, 그 자산 가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면 그 기업의 적정 주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전마진이 자동적으로 확보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벤자민 그레이엄의 의견입니다. 자, 벤자민 그레이엄의 청산가치평가법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배당 성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배당 성향이라는 건 그냥 배당 수익률이다 라고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매매 차익과 자본이익,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 수준의 배당을 영원히 일정 금액 혹은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보통 영구 성장 모형이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영구히 성장하는 어떤 기업의 모델을 따와서 계산해봤더니 대충 맞더라 해서 이제 영구 성장 모형인데, 과거의 배당 흐름과 미래에 예상되는 배당 흐름을 예측하여 적정 주가를 산출한다. 근데 이제 이 배당 성향을 활용해서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필명이 피트황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배당을 통해서 배당과 국고채 수익률, 국고채라는 건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이 국고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국고채는 안전하니까.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보통 가정을 하잖아요. 이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어림짐작해서 도출한 다음에 그 내재 가치보다 싸면 매수해서 이제 비싼 가격에 파는 그런 좀 매매 스타일이 좀 빠른 편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배당 수익률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워런 버핏처럼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한 1, 2년 정도로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 있듯이 국고채 이자율, 은행 이자율 다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이죠. 이것과 비교해서 적정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서 개별 종목의 배당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산출. 자, 여기 요구 수익률이 나왔네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똑같습니다. 내가 A기업 너네한테 투자를 할게. 대신에 나는 너네한테 이 정도 수익률을 요구할 거야 해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말을 썼는데, 기대 수익률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개별 종목의 배당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산출한다. 여기 제가 CAPM 모형의 응용이라고 적어놨는데 간단합니다. CAPM 같은 경우에는 말은 어렵지만 캐피탈, 자본, 에셋, 자산, 프라이싱 모델 해서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델이다 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무위험 이자율, 위험이 전혀 없는 국고채 이자율이나 은행 이자율에 지금 현재 시장 전체, 예를 들면 코스피 전체 혹은 코스닥 전체에다가 지금 내가 구축한 포트폴리오를 비교해서 적정한 베타값을 거기에 가중치를 더해주면 내가
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온다,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개념인데 너무 어려운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재무학개론이나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수적 투자는 과연 내재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당연한 말인데 일정 수준의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기준 미충족 시는 그냥 그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영업이익 추이를 본다. 제가 10년을 쓴 건 그 경제 한 사이클을 볼 때 그 10년이죠. 10년간 영업이익 추이를 봤는데 만약에 한 해라도 아니면 한 분기라도 적자를 봤다면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 보유자산 중 투자부동산은 실제 장부가 대비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왜냐하면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가 주석에 나와 있는데 그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부채, 특히 단기 차입금.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단기가 더 안 좋은 거라고. 단기 차입금 등 단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마진 확보에 용이하니까요. 자, 워렌 버핏은 과연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인수대상 기업, 그러니까 M&A를 대상 기업이 갖춰야 할 6가지 특성이 있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대규모 회사, 일단 커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익 창출 능력이 꾸준할 것. 자, 이거는 현금 흐름표에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최소한으로 유지는 되는지는 지켜봐야겠고요. 부채가 아예 없거나, 이건 너무 보수적이죠. 부채가 없거나 있더라도 낮은 비율일 것. 자기자본 이익률 또한 양호할 것. 자, 다음으로 경영진이 제 역할을 할 것. 이건 이제 보통 뉴스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많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이 단순할 것. 사업이 단순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워렌 버핏 개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쉽게 이해하면 된다 라는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반도체나 애플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에 접근하기보다 내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코카콜라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워렌 버핏의 생각이네요. 자, 인수 제시 가격이 적정할 것. 워렌 버핏이 이런 거 플러스 본인만의 내재가치평가법으로 딱 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했는데 해당 기업에서 인수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서 부리면 워렌 버핏은 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 제시 가격이 적정하다면 M&A를 진행을 하겠죠. 자, 다음은 투자 적정 기업 발굴입니다. 앞에서 이제 M&A, 그 기업 자체를 사는 거고 이건 투자입니다. 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 그래서 코카콜라와 펩시를 제가 써놨는데 이런 실험이 있답니다. 눈을 가리고 이 두 개를 마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펩시가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대를 벗고 마셔보면은 코카콜라가 또 맛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만큼 코카콜라라는 브랜드 자체에 엄청난 어떤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했을 때는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요. 10년 평균 ROE가 15% 이상인 기업, 10년 평균 ROE입니다. 그리고 총 자본 이익률이 적어도 12% 이상인 기업. 대한민국엔 이런 기업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적은 기업. 자본적 지출도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개발이나 장비 교체에 많은 돈을 쓰지 않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다. 왜냐하면 이런 게 너무 많아버리면 이제 유상증자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이제 기업에서 돈을 요구하겠죠. 그럼 주주 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회피합니다. 자, 경영진이 유보이익을 잘 사용하는가? 유보이익,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을 계속 쌓아놓는지 아니면은 배당을 하든지 재투자를 진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하는지까지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FN 가이드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세부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로로 결제를 해야지만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뭐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제 무료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이제 홈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으로 퀀티와이즈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료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 여기 이제 하시면 기업도 나오거든요. 이 기업에 대한 자산 총계, 뭐 유동자산이 얼마인지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이거를 연도별로 혹은 긴 기간 정도로 해서 이제 쉽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엑셀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산업평균 퍼라든가 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하고 그 기업 이제 투자 대가들이 이제 어떻게 기업 가치를 구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산업별로 재무제표가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업별로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